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거머리였다. 얼굴 사진까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 깨달았다. 그 아이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은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더 이상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고 이들도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그 후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인생을 되찾았는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순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올해 69살이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그녀가 새로 시작한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던 시간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시절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2019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편 정수가 2018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 4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아들 준우가 말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사세요. 준우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큰 고마움을 느꼈다. 며느리 연주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5년 전셋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다. 손자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에게 달려와 안기고 숙제도 함께하고 저녁 준비도 도우며 살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리 준우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어제 연습시켜준 보람이 있네. 이런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퇴직 후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준우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연주도 처음에는 그녀를 잘 따랐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못해요. 준우가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어머니가 최고의 할머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보람을 느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준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연주가 다이어트 중이라면 칼로리가 낮은 반찬들을 준비했다. 준우가 소풍을 갈 때면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쌌다. 요즘은 현장 학습이라고 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세지를 예쁘게 넣어서 말았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준우의 그 한마디면 새벽 일찍 일어나는 피로도 모두 사라졌다.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그녀가 도맡았다. 연주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준우도 회사 일이 많으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한테만 맡기는 것 같아서요. 뭔 소리야, 연주야?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너희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주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주는 준우 간식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또 빨래를 맡겠다며 어머니 방식이랑 저랑 좀 달라서요. 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연주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머니가 요즘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녀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연주가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청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세제를 써야 해요. 어머니 주 숙제 봐주실 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음식 간이 너무세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해요. 매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들은 마치 그녀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틀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럼에도 참았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집은 아들 가족의 집이었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연주야. 내가 조심할게.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였다. 40년간 교사로 살며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녀가 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준우와 관련된 일에서는 그 느낌이 더욱 강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준우야. 할머니가 봐줄게. 그러나 연주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준우 숙제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준우가 헷갈려해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그녀가 제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 알겠어. 연주야,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이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존재감도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준우가 급히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찾아줄게. 그녀는 준우를 따라 연주 방으로 갔다. 책상 위와 화장대를 살펴보았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준우야, 할머니가 엄마 폰으로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주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준우에게 건네주려 했다. 여기 있네, 준우야.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 그 순간 전화를 끊기 전이라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발신자 표시 부분에 그녀의 이름이 보였다. 거머리. 처음에는 그녀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 사진과 함께 거머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에서 윙소리가 났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어떤 학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모독이었다.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바로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숨이 막히는 느낌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핸드폰을 준우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거머리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떠올랐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연주는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침이 되자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갔다.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상을 차렸다. 연주가 나와서 인사를 했을 때 그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몸이 안 좋다니, 당신이 나를 거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좋을 리가 있겠나?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그날부터 그녀는 연주의 말과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며칠 후에 드러났다. 거머리라는 이름을 보고 그녀는 연주가 정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했다. 혹시 더 충격적인 게 있을까봐 무서우면서도 알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또 두고 간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먹고 그 핸드폰을 들었다. 패턴은 예전 준우가 여는 것을 봐서 이미 알고 있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고 화영고 찐 모임 방이라는 단체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연주의 메시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언니들,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매일 잔소리에 간섭에 진짜 미치겠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언제 요양원이나 갈까? 너무 건강해서 100년 후에나 갈 듯. 그 아래로 친구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연주야, 그래도 참아.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는데 지금은 요양원 계셔. 편해졌어? 연주야, 힘내.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연주가 그녀를 거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번 한 것이 아니었다.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 충격받을까봐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직감이 적중했다. 이제 그녀에게서 본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그녀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연주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어머니, 거기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깨끗하게 안 돼요. 예전에는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거머리는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었다. 또 어떤 때는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이 반찬은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말들은 이제 거머리가 만든 음식은 맛없다는 의미로 들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준우와 관련된 일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니? 준우야. 그러면 연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줬던 그녀가 자신의 손자 하나 돌볼 자격도 없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청소를 해도 잘못했다는 지적만 있었으며 준우와 놀아줘도 방해된다는 눈빛만 받았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연주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친구들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분녀장이나 이웃들 앞에서는 효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파트 분녀장이 연주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연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연주 씨,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연주는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집안일도 다 도와주시고 준우도 잘 봐주시고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던 사람이 부러움이 느껴졌다. 연주 자신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연주는 자신이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옛날 교사였기 때문에 준우의 교육도 잘 챙겨주셨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전 연주는 친구들에게 거머리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100년 후에나 갈 듯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복받은 며느리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친구가 돌아간 후 연주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다 안 빠졌잖아요. 그 순간 연주는 깨달았다. 연주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효부 코스프레를 하고 집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연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머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존재.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연주는 정말 이 집에 기생하고 있는 것일까? 연주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을 떠올리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준우 아침 챙겨 학교 보내기, 빨래와 청소, 저녁 준비, 준우 숙제 보기 이 모든 일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다는 것을. 경제적으로도 연주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집 매매 대금 7억 원 전부를 그녀가 냈고 매달 생활비도 자신의 연금에서 절반을 보태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거머리라고 부르다니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생각에 억울함이 밀려왔고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노력과 돈을 연주는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 다음 날부터 연주는 연주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을 거머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렇게 저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연주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연주는 연주를 무시하고 그녀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며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준우와 관련된 일에서 그 태도는 심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할머니가 봐줄게. 그러면 어김없이 연주가 나타나 말했다. 준우야, 엄마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요즘 공부법 모르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또한 준우에게 무언가를 사주려고 하면 연주는 말했다. 어머니, 아이한테 그런 거 사주시면 안 돼요.
요즘 교육 방침에 어긋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주는 행동을 제재했다. 점점 연주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있었다. 청소도 요리도 준우 돌보는 일도 하나하나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연주는 연주에게 경제적 도움을 계속받고 있었다.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이 여전히 그녀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순이는 깨달았다. 연주에게 자신이 정말로 거머리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순이가 연주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주가 순이에게 달라붙어 돈과 노동력을 빨아먹으면서도 정작 순이를 거머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순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거머리에게 피를 더 빨리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69살의 나이에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순이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 상황부터 정리했다. 교직원 연금이 매달 180만 원 나오고 적금이 8천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3억 원 정도 있었다. 여기에 집 매매금으로 마련한 7억 원까지 합치면 총 11억 원 정도였다. 생각해보니 혼자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 다음으로 순이는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5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준우를 떠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았다. 연주는 순이를 거머리라고 생각하고 준우는 아내 편만 들며 주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순이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김영숙, 순이와 40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다.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순이야. 어머, 순이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영수야, 혹시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후 순이는 영숙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4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다. 영수야, 나 정말 힘들어. 영숙이는 순이의 표정을 보더니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건강에 문제라도 있어? 건강은 괜찮은데 면의 문제야. 순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거머리라고 불린 일부터 시작해 연주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이 느낀 소외감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영숙이는 끝까지 들어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이야,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혼자 살 걸 그랬어. 그런데 순이야, 너 진짜 독립할 생각이야?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런데 69살에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순이야,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 응? 너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요양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아직 건강한데 말이야. 순이는 깜짝 놀랐다. 영숙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혼자 살기로 했어.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정말 어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고 훨씬 편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영숙의 말을 들은 순이는 용기가 났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영숙이도 혼자 잘 살고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순이야, 너 돈은 얼마나 있어? 순이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나보다 훨씬 여유 있네. 정말 나는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사서 혼자 살기에 충분해. 게다가 연금도 나오잖아. 영숙과 대화를 나눈 후 순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순이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디서 집을 구하면 좋을까? 글쎄,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어때? 지하철역 근처면 교통도 편하고. 그것도 그런데? 아니면 아예 시골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공기도 좋고 집값도 싸고. 영숙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충청남도 부여.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오랫동안 가지 못했지만 가끔 그리워하던 곳이었다. 나 고향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고향 어디 부여? 거기서 작은 집 하나 사서 조용히 살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부여면 집값도 서울의 반값도 안 될 텐데. 그날 영숙이와 헤어진 후 그녀의 마음은 한결 정리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인터넷으로 부여 지역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았다. 정말 영숙이 말대로 집값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었다. 작은 단독주택이 1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야, 내일 고향에 좀 다녀올게. 어머니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에 고향 구경도 할 겸 옛날 친구도 만날 겸.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주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는 걸로만 생각한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일찍 집을 나섰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자 부여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도로도 넓어졌다. 하지만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보았다.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았다. 특히 마음에 든 것은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가격도 9천만 원으로 그녀의 예산에 딱 맞았다. 이 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고요. 수도나 전기시설도 다 새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을 들으니 그녀는 더욱 마음이 끌렸다.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작은 정원에서 꽃도 키우며 사는 삶을 상상하니 설렜다. 계약은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팔고 싶어 해서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다. 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에 잠금 치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고 느꼈다. 서울에 도착해 집에 들어가자 연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고향은 어떠셨어요? 응, 좋더라.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정겹더라고. 그러시겠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했으니까 편히 쉬세요. 연주가 저녁을 해준 것에 그녀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저녁 준비를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혹시 자신이 고향에 다녀온 것을 의심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저녁을 먹으며 연주가 말했다. 어머니, 고향에서 뭐 하셨어요? 친구분은 만나셨고요? 응,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옛날 우리 집 터도 구경하고 그랬지.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설마 자신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그래. 고향 공기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네,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날 밤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부여집의 잠금금은 일주일 후 치러야 했고 그러려면 이 집 매도 절차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된 돈을 하나로 모으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물었다. 어떤 업무를 원하시는 건가요? 교직원 연금 통장, 적금, 보험금 계좌가 각각 나뉘어 있어요. 하나로 정리하고 보안도 강화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큰 금액이라서요.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자기 돈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할까? 아직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말이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금융 사기가 많아서 확인차 여쭤본 거였어요. 그녀는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했다. 연금 180만 원씩 들어오는 계좌, 적금 8천만 원, 보험금 3억 원 계좌를 하나로 정리했고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다. 부여집 잔금 9천만 원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은행을 나서면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돈이 거의 4억에 달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면 12억이 넘는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재산이면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까? 집으로 돌아오자 연주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좀 갔다 왔어.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적금 만기되어 정리하는 거. 연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연주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 간다고 해도 관심조차 없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순희입니다. 어제 강서구 아파트 시세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선생님. 시세 알아봤습니다. 요즘 그 지역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시세로는 8억 5천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8억은 확실하고요. 5년 전 7억에 샀던 집이 지금은 8억 5천. 그녀가 가진 총 재산은 12억이 넘는 셈이었다. 매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 매수 대기자도 있습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매도 의뢰를 넣고 싶은데요. 네, 언제든 오세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연주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응? 왜? 자꾸 외출하시고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 검사라도 받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등골이 오싹했다. 연주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일이 생겨서.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연주의 표정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주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녀는 부동산에 가서 매도 준비를 했다. 중개업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선생님, 이 집이 단독 명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겠어요? 매수자 명과 계약 날짜만 공란으로 놔두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요즘 많이 그렇게 합니다. 8억 이상이면 바로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조건에 맞는 매수자가 나오면 즉시 진행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는 매도 계약서에 자신의 정보를 미리 기입했다. 내 집인데 왜 가족 동의가 필요하냐며 단호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장면이 펼쳐졌다. 연주가 그녀의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주야, 뭐하고 있니?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마트 좀 갔다 왔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그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연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그녀는 연주가 자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다. 며칠 후면 부여집 잠금을 치르고 매수자만 나오면 바로 이 집도 팔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다음날 밤이었다. 주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다. 연주는 외출 중이었고 급한 마음에 그녀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 벨소리가 집에서 들려왔다. 또 폰을 두고 갔나? 그녀는 연주의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 이번에는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준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냥 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은행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데? 깜빡하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연주야, 돈 관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거머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연주야,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연주야, 빨리 후견인 신청해.
재산 정리하기 전에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연주는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연주는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거머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녀의 돈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 집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어제 또 충격적인 걸 봤어. 연주가 친구들한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그런 악질이 다 있어? 영숙아, 나 정말 무서워. 이러다가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는 거 아닐까? 순이야, 진정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내가 멀쩡한데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불안해.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알겠어. 그럼 부여집 잔금 언제 치르기로 했다고? 이번 주 금요일. 좋아. 그럼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 시작하자. 영숙과 통화를 마친 후 그녀의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연주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연주는 어디 가는지 물었고 전화를 받을 때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약국 좀 가려고. 약국이요? 무슨 약을 사시는데요? 소화제 좀 사려고. 그럼 제가 사다 드릴게요. 연주는 이런 식으로 그녀의 행동을 제약하려 했다.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부여집 잔금을 치르러 가는 날 아침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준비를 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줄 일도 얼마 남지 않은 아침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다. 연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고 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다. 어머니, 오늘 아침도 정말 맛있어요. 연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 본 카톡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또 감시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부여집 잔금 9천만 원을 치르러 가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던 것이다. 연주, 준노 그리고 준우까지 있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노가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는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의? 무슨 상의?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본 카톡 대화의 연장선이었다. 건강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어머니,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녀는 연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검사? 뭐?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을 치매로 몰아붙일 작정임을 깨달았다. 거머리의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치매로 몰아가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주야, 내 어머니. 혹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뭔지 기억나니? 연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준노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놨지? 연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거머리. 그게 내가 나한테 붙인 이름이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노는 놀란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다. 연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농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너 이따위로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며칠 전 캡처해둔 화면들을 보여주었다. 연주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은행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데? 깜빡하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준노는 화면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연주야, 이게 뭐야? 여보, 이건. 연주는 계속해서 다른 화면도 보여주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연주야, 돈 관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거머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연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건 정말 그냥. 뭐, 그냥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준노가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주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이런 말은 너무했어. 그 순간 연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래, 우리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준노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래도 뭐 연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도 요즘 좀 예민하셨잖아. 그냥 오해일 수도 있고. 그제서야 연주는 확신했다. 아, 너는 끝까지 엄마 편이 아니었구나. 오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체념이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뚝 끊기는 느낌이었다. 40년간 키운 아들이 거머리라는 말을 들어도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나 혼자였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내 이름을 거머리라고 저장한 게 오해야? 친구들한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 게 오해라고? 어머니,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 그 아이 편을 드는 거야? 준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연주의 손을 잡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연주는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한 거 정말 후회돼요. 후회한다고? 연주는 차갑게 웃었다. 너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때 연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됐다. 이건 우리 집 매도 계약 준비 서류야. 연주와 준우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뭐라고요?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매수자도 이미 나왔고 8억에 계약 성사될 예정이야. 어머니 설마? 그리고 이건 부여의 산집 계약서야. 오늘 잔금 치르고 왔어.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연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이면 적어도 나한테 거머리라는 이름은 안 붙였겠지. 가족이면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5년 동안 밥 차려준 것도 고마워했겠지. 가족이면 내가 준우 돌보고 집안일 도맡아 한 것도 인정해줬겠지. 가족이면 내 앞에서는 고마워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친구들한테 치매라고 놀리지는 않았겠지. 연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준우는 어떻게 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연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여,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조용히 살 거야. 준우는 충격에 빠진 채 말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연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더 이상은 거머리라고 불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순간 거실은 고요해졌다. 연주는 계속 울고 있었고 준우는 말을 잃었다. 그때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순진한 목소리에 연주는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언제 가세요? 곧. 연주가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연주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연주야,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미안이라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연주는 계속 울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기회? 연주는 차갑게 웃었다. 5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매일 아침 내가 밥상 차려줄 때, 준우 돌봐줄 때, 청소하고 빨래할 때마다 고마워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준우는 급히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연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연주는 눈길을 준우에게 돌리며 말했다. 너는 좀 닥쳐.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나빠. 마누라가 시어미를 이따위로 보는 건 내가 그만큼 어미의 존중과 존경을 지켜주지 못한 거야. 매사를 흐리멍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유부단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다시 연주는 연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들켜서 미안할 뿐이지. 연주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연주는 비웃었다. 5년 동안 뭘 본 거야?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는 것도 못 봤어? 준우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도 못 봤고. 다시 준우가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뭘 이해해? 나를 거머리라고 부른 걸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걸? 준우는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연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연주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아내 편이구나. 그렇게 울며 잘못을 빌고 반성을 한다던 연주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다.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는 것을 연주는 알았다. 재산? 무슨 재산? 애당초 우리 집에 재산이 있기는 했니? 아니, 그게 집도 팔고 이사도 가시면 저희는 준우 생활비나 교육비도 있고. 연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연주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너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거머리라고 불렀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아니야? 이 집 살 때도 내 돈 7억, 매달 생활비도 내 연금에서 절반 이상이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거머리라고 했잖아. 준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5년 동안 누가 돈 내는지 몰랐다고? 아니, 그게. 연주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지난 5년간 내가 얼마나 냈는지. 두 사람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 이렇게나? 연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나? 그런데도 그녀는 거머리였어. 그때 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가면 나는 누가 돌봐줘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준우야, 엄마가 돌봐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연주는 준우를 달래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하지만 준우는 계속 울었다. 싫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좋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정말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이 팔리기 전에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다. 연주는 그녀에게 극진히 잘해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어머니, 제가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녀가 보았던 모든 것과 들었던 모든 말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준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연주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연주의 태도에서는 조급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정말로 이사 가실 거예요? 언제요? 꼭? 그럼 집은 언제 팔리는 거예요? 역시 집 걱정이 제일 앞서는 모양이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야. 연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너무하세요. 준우도 있는데? 준우는 너희 아들이잖아.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지. 그날 저녁 연주와 준우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떡하지? 정말로 이사 가시면. 글쎄, 엄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진짜.
집값이 8억이라고 했잖아. 정 안 되면 그 돈 중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자. 그럼 우리 갈 곳이 없어. 연주야,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거머리라니 나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8억 2천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오전이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은 그녀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내일 집 계약해? 연주와 준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정말로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드디어 거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존엄으로 대우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거머리가 아닌 당당한 이순이로 살아갈 시간이 왔다. 다음 날 그녀는 마침내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지 않은 사이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짐들이었다. 사진 몇 장,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 주우가 그려준 그림 몇 개,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책 몇 권. 69년의 인생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이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렸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마시는 마지막 커피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는 부여의 고향에서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겠구나. 그때였다. 연주가 방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이른 기척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어머니,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그 소리에 준노도 잠에서 깼는지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짐은 왜 설마 진짜 이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전에 집 계약하고 오후에는 부여로 떠날 거야. 그제서야 연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이요. 울며 사정하는 연주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연주는 이렇게 애절하게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었다. 준노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말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럽다고? 5년 동안 나를 거머리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갑작스럽다고? 엄마, 연주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후회한다고? 반성한다고? 들켜서 미안한 거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연주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그녀는 비웃었다. 5년 동안 뭘 봤는데 이제야 깨달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것도 못 봤어? 준우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도 못 봤고. 어머니, 너는 지금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준노가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냥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때 주우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할머니는 왜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준우야, 너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주우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연주가 주우를 달래며 말했다. 주우야, 할머니는 잠시 여행 가시는 거야.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정말이요? 주우가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준우야, 할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못 볼 거야. 왜요? 할머니가 싫은 짓 했어요? 아니야, 준우야. 할머니는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져서 그래. 연주가 다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그녀는 연주를 바라보았다. 뭐든지 네? 뭐든지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나를 거머리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되돌려 줄 수 있어?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던 말들을 취소할 수 있고. 연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계약 시간이 되었는데 언제 오실까요? 지금 나갑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버려진 거야.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구하러 가는 거지.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연주의 울음소리와 준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가장 힘들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살아. 나 없이도.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집안에서 연주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준우의 발걸음 소리도 들렸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실까요? 부동산부터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지난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8억 2천만 원. 5년 전 7억에 샀던 집이 이제 8억이 넘는 돈이 되었다. 선생님, 잔금은 언제 받으실까요?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 끝낼게요. 사실 이사 준비는 이미 끝났지만 정식 절차는 그렇게 해야 했다. 부동산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향했다. 부여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기차표를 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기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올렸다. 연주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준우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자유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떠났다. 더 이상 거머리가 아닌 당당한 이순이로 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부여에 내려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 준우와 며느리 연주의 전화는 수백 통이 넘게 걸려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걸려왔다. 연주, 준우, 심지어 준우 이름으로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모두 무시했다. 문자는 가끔 확인했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온갖 사정의 말들이 가득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연주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와요? 엄마, 준우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우리 한 번만 만나줘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떠나기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다. 결국 변한 것은 없었다. 부여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다.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나 남들 밥을 차릴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집안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었다.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다. 옆집 할머니는 그녀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앞집 아주머니는 텃밭 기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순희 씨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곳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며 혼자 사는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외롭기는커녕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 그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받아쓰기를 이렇게 잘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며 눈치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의 경험이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그가 떠난 뒤에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한 달 전쯤 준노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연주와 준노는 곧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순희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제야 깨달았다니. 두 사람은 큰 충격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너도 그때 내 편 들었으면서 뭔 소리냐고. 지금 그들은 별거 중이었다. 순희 씨는 오래전부터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탓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주우는 이제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었다. 도시락도 간식도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보살핌도 없이 말이다. 그 모습을 보고 순희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주우는 그의 손주이지만 사실 연주와 준노의 아이였다. 나중에 커서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며칠 전 또 다른 긴 문자가 왔다. 엄마, 연주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어요. 집안일과 준우 돌보는 일 때문에 야근을 못하거든요. 그제야 준노는 순희 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은 듯 했다. 연주가 마음 편히 일하고 준노가 야근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순희 씨가 뒤에서 모든 일을 도맡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었다. 어제는 주우가 직접 쓴 편지가 도착했다.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도시락은 맛없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편지를 읽은 순희 씨는 가슴이 멍멍해졌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는 정말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아이들 한글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이 너무 소중했다.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거머리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순희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받고 있었다. 어젯밤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순희 씨는 답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무시당했지만 이곳에서는 40년 교사 경험이 인정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어나고 제 마음대로 밥을 먹고 제 마음대로 쉴 수 있었다. 가끔 순이는 서울에서 보낸 5년을 떠올린다. 그 시절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봤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지적받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당하며 급기야 거머리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다. 순이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는다. 며칠 전 동네의 한 할머니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 씨 서울에서 올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에 순이는 웃으며 답했다. 저도 거울을 보면 느껴요. 예전엔 늘 눈치 보는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순이는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며 생각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삶을 살고 있네.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백종원 레시피로 김치를 담갔다. 서울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김치 안 담가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곳에서는 순이 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 순간 순이는 눈물이 날 뻔했다. 4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녀의 경험과 손맛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한글 교실이 열리는 날이다. 아이들은 순이를 무척 좋아한다. 순이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이 써주신 받아쓰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무시당했지만 이곳에서는 40년 교직 경험을 인정받는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거머리라 부르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 순이는 그저 순이 선생님이다. 존중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이장이 직접 찾아와 부탁했다. 선생님, 우리 동네 발전위원회 위원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순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 순이는 서울에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다. 보낸 이는 아들 준노였다. 엄마, 연주랑 이혼 절차 들어갔어요. 환경이 힘들어지니 서로에게 지쳤나 봐요. 주우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헤어졌다. 5년 동안 그녀를 거머리라 부르면서도 결국 그들은 순이의 노동과 헌신에 의지해 왔던 것이다.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순이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옳은 선택이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본 순이는 새삼 놀랐다. 예전에는 피곤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롭고 당당한 표정이었다. 69의 나이에 새 출발을 결심했을 때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그 선택은 옳았다고. 이제 그녀는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도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이유도 없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뒤에서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녀는 더 이상 거머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 순위로 살아가고 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거머리라는 단어 덕분인지도 모른다. 그 모욕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기에 순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순이는 정말 행복하다. 지난주 서울에 영숙이가 놀러왔다. 순이와 같은 길을 선택했던 그 친구였다. 영숙이는 순이를 보며 말했다. 순이야, 정말 잘 산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이는 맞장구 쳤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맞아. 예전엔 항상 눈치 보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보여. 영숙이의 말을 들은 순이는 마음이 뿌듯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순이의 말처럼 꼭 기억해야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다. 순이처럼 누구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 보름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 그리고 순이의 선택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달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